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월 14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헌법재판관 시절에 강경보호수 일색의 의견을 내서 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성향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덕성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 보이는데요.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동읍 후보자가 수원지법원장으로 있던 2005년 말에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송년회 경품으로 쓸 물품을 삼성으로부터 협찬받아오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판사와 직원들이 관내 기업이고 걸려있는 소송도 많기 때문에 삼성 협찬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이동읍 후보자는 그 정도는 괜찮다면서 재차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읍 후보자의 이 같은 지시는 판사와 직원들의 계속된 반대로 결국 무의로 끝나긴 했지만 그의 도덕성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데는 손색이 없는 사례인 듯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판사만큼은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참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한 개인, 한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동읍 후보자는 소송 당사자인 삼성에게 공짜로 협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매는 정도를 넘어 아예 오얏 열매를 따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과연 누가 납득하고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털기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의 불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협상의 최대 쟁점인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 조항이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미국의 국내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자 박근혜 당선자의 외교안보 조언그룹에서 활동해온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어제 인수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인 최대석 위원이 12일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인수위원직 사의를 표명을 했고 박근혜 당선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윤창중 대변인은 사퇴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신상의 이유로만 이해해달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만 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정말 철통보안입니다. 웅진 폴리실리콘 경북 상주 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4명으로 이루어진 감식팀을 구성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경에 이 감식팀을 사고 현장에 보냈습니다. 염산이 누출된 탱크를 점검하고 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불상가스에 이은 염산 누출, 구멍이 정말 여러 곳에서 크게 뚫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와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쳐보세요. 여럿이 함께와. 이털남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대표입니다. 여러분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최고의 영어 강의를 평생 무료로 여기 한마디로닷컴이 있습니다. 전면적 무상 영어 교육 한마디로닷컴이 응원합니다. 영어는 딱 한마디로 한마디로닷컴. 저희 이털남은 오늘부터 대선에 대해서 곱씹는 이 연속 기획 시리즈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새누리당이 뭘 잘했고 민주당이 뭘 못했는지에 대한 공학적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라 대선 표심에 담겨 있는 우리 시대의 코드 그리고 국민의 의식 지형을 주제화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누가 잘못했고 앞으로 누가 당을 이끌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그건 사실 후순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 그리고 국민의 의식 지형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간판만 교체하는 작업은 불량 상품은 그대로 두고 가게 인테리어만 바꾸는 것과 진배 없죠. 우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가치의 재정립이 아닌가. 컨텐츠의 재정립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기획한 시리즈 일명 대선이 던진 화두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표심을 살피면 이 박근혜 후보는 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던졌고 이것이 결국은 먹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걸 힌트 삼아서 이 국민들의 의식 지형이 어떤 건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던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왜 졌느냐, 뭐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하지만 뭐 뒤에 다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비전과 후보의 경쟁력에서 네. 다 뒤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점에서 뒤졌느냐면 결국 그 정당의 비전과 예. 이를 내거는 후보가 일반 국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예.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이 연결고리의 구체성에서 뒤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것에 비해서 이제 박근혜 후보는 초반부에는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또 이제 경제 위기론을 강조를 하면서 예. 경제 성장과의 투 트랙으로 옮겨가면서 예. 후반부에서는 오히려 18조 원의 국민 행복 기금이나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같은 네. 일반 국민들이 당장 듣기 원하는 예. 그런 민생 문제에 주력했던 것이 이것이 이제 결국은 당일날 네. 투표 당일날 예. 그 투표 성향을 가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세 캠프를 좀 다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 결국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은 그 정책을 만드는 이제 정책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을 이제 구상을 하는 이제 정무팀, 예. 이 양쪽의 이제 협조 관계에서 이제 선거를 치러 나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박근혜 캠프나 안철수 캠프에 비한다면 그 문재인 캠프의 경우에는 이 정책팀과 정무팀이 거의 따로 놀았다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조율하고 가다듬는 과정이 극히 부실했다. 이 그렇죠. 얘기로 정리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정책팀에 참여한 그 전문가들이 보는 네. 그 5년, 30년 후의 한국 사회와 경제의 과제 예. 그리고 후보가 이제 유세 과정에서 대중들과 만나면서 유권자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그런 민생의 문제가 네. 상호간에 이제 피드백되면서 상승작용하는 그런 과정이 완전히 결여돼 있어서 예. 이 양쪽이 따로 놀았기 때문에 정책팀에서 만드는 그 어떤 정책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네. 유권자들에게 어떤 설득력도 갖지 못하고 감동도 주지 못한 예. 이것이 문재인 캠프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선거가 끝나고 지금 돌이켜 보게 되면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경제 사회 공약 중에서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라는 네.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기억나는 게 뭐 저도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예. 너무나 이제 구체성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목은 있죠. 경제 민주화, 뭐 복지 이런 추상적인 항목은 있지만 예. 피부에 확 와닿는 정말 송곳 같은 킬러 컨텐츠는 생각나는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결국 그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 또는 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와 같은 예. 그러니까 상징성 있는 민생 공약들이 나왔었는데 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라는 큰 가치를 얘기했을 뿐이지 네.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 실현시키고 더더군다나 그 30년이 아닌 그 대통령의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네. 어떤 우선순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실현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전혀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마련한 이 기획 시리즈의 포인트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 결국은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표심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의식, 그다음에 요구가 무엇인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건데요. 예.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박근혜 후보의 선거 전략이 먹혔다라고 지금 김상조 교수께서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꿔서 국민들이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에는 중요한 변화, 즉 뭐냐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는 분명히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래 3, 4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가장 주된 담론인 이른바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 즉 소수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넘친다라는 이 낙수 효과 모델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데까지는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뭐 저는 적어도 중소기업 발전의 의제라든지 골목 상권 보호의 문제가 이것이 선거를 이끈 가장 중심된 과제였고 심지어는 보수 정당의 후보조차도 이것을 핵심 공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에서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만으로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끌고 나가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성장 담론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5년 동안의 나의 삶의 문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그 구체성을 비전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가치 체계가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를 지지할 거다라는 오판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이런 어떤 성장 담론의 장기적 과제를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발생하게 되는 삶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런 어떤 단기적인 정책이 장기적인 기조와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해서 설득력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마음 속에는 저게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저게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증폭시키는 방향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를 보면 이명박 후보는 747 공약을 내내왔었습니다. 이거 진짜 전형적인 성장 담론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후보는 당시 물론 약체 야권 후보라고 하는 요인도 있었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2007년 대선에서는 이른바 박정희식 성장 모델, 그다음에 전통적 성장 담론에 국민들이 경도되어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이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그런 성장 담론이 부여하는 환상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깨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을 비교해 보게 되면 2007년 대선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이른바 이명박 후보가 내선 747 공약, 즉 성장의 과실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거를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내걸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많은 유권자들이 의존함으로써 기대를 함으로써 압도적인 어떤 표를 이명박 후보에게 몰아주었는데 2012년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뭐냐면 이 5년 동안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어떤 성장 담론, 특히 시장 만능주의에 의존한 성장이라는 것이 이젠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다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국면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성장 담론이 폐기가 되었다라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뭐냐면 장단기간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과 리더십이 결합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박근혜 후보가 훨씬 더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성장 담론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는 깨졌지만 그것이 대안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라고 경제민주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먼 훗날의 일로 국민들은 받아들인 것이고 당장 직접적으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정권이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정말 경제학자로서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떤 경제 정책이든 간에 국민 모두를 다 좋게 만드는 정책 수단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신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책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지만